안녕하세요. 박찬 천변호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한 거의 3주 만에 지금 찍는 건데, 접은 게 아니고, 유튜브를 접은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제가 사무실 이사하고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사도 끝내고 바쁜 게 좀 정리가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을 옮겼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일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좀 자주자주 찍어볼 생각입니다. 뭐 어차피 뭐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되는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그 부동산 사기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깡통 전세 사기를 한번 봐볼게요. 소위 말하는 갭투자 빌라 같은 거 갭투자 해가지고 깡통 전세 만들어가 그 깡통 전세에다가 임차인들 구해가지고 보증금 날려먹는 그 사기꾼 새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관련된 판례인데, 우선 이제 그 전에 이게 좀 되게 헷갈리는 게, 뭐 저도 헷갈려요. 볼 때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게 법률상의 용어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글이 누군가 정리해 놓은 건데 굉장히 이 그림이 아주 사파가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아, 부동산 일사. 이게 이제 다세대가 있고 다가구가 있는데, 보면은 다가구랑 다세대 이게 똑같아요. 101호부터 302호까지 총 6가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다세대 주택은 세대가 여러 개라는 거죠. 그래서 각 세대마다 그 구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6개가 나오는 거죠. 세대가 6개면 등기도 6개. 각 호실마다 다 개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별 소유라는 거고,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에요. 주인은 한 명이고, 한 명인데 현황상 실제로 이 하나의 건물을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임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다세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공동주택으로서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 다가구 주택은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에 보통 다가구 주택에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등기가 별도로 안 돼 있고 하나의 등기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그 각 세대의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동산 사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봐보려고 하는 게, 우선 보기 전에 제가 바빠서 뭐 판결문은 업데이트를 많이 못했는데, 이 언론 기사는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많이 못했는데, 근데 전세 사기 한번 봐보면은 이런 거 많아요. 깡통 전세, 뭐 빌라 갭 투자 기획 파산, 빌라를 여러 채 갭 투자해가지고 여러 채 산 다음에 보증금 먹을 목적으로 일부러 파산해버리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놈도 있고, 늘어난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믿고 맡겼는데 전세 사기 역할 회의론 부상, 뭐 이런 기사 한번 봐보면은 중개사가 사실은 공모한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죠. 중개사만 믿을 게 아니니까. 전세난 튼타, 전세사기 급증, 그리고 보면 전세금 못 주니 집 사라, 세입자 올린 빌랑, 이거 기사를 한번 봐보면은, 제가 잠깐 대충 봤는데, 이 빌라왕이라는 이 새끼는 집을 보면은 892채요. 892채. 집 모친과 이 집 주인은 모친과 갭 투자로 892채를 사는 빌라왕 김모씨였습니다. 근데 너무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를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하여간 이 새끼가 전세금 못 주니 집을 사라, 세입자한테 어차피 나 돈 없어서 배째라 이러면서 차라리 네가 집을 사라, 임차인 네가 집을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의 사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판결문을 한번 봐보면은, 판결문을 봐보면은 여기 있네요. 그 깡통 전세 사기 수법. 그래서 이거 법명 수법을 봐보면은 이 핵심은 이거예요.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차 보증금의 액수를 실제보다 낮게 말하는 거죠. 실제보다 낮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임차인들한테 들어와도 문제 없다,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판례를 한번 봐보면은, 제가 좀 줄을 쳐놨는데, 이 사건 대구에서 했던 사건인데, 보면은 피고인이 A, B, C, D예요. 공모관계로일 텐데 주범은 A고, 그래서 이 A에 대해서만 한번 봐볼게요. A는 징역 5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B, C, D는 집행유예, 그러니까 뭐 실형이 집행유예 2년 받고,
그래서 A의 범죄 사실 보면은 임차보증금 관련 사기. 그래서 이제 피고인은 2016년부터 갭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갭 투자가 뭐 결국에는 기존에 대출 있잖아요. 그 건물에 빌라에 건물 있으면 그 대출금이랑 이미 입주해 있는 임차인데 있으면 임차 보증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기 그 자기 그 돈을 조금만 더 해가지고 그 빌라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가구 주택, 아까 여기 나왔죠.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기존에 뭐 보증금 뭐 5천에 뭐 월세가 50이었다 그러면은 뭐 이걸 보증금을 7천으로 올리고 월세를 뭐 3, 40으로 이렇게 낮추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증금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보증금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환, 그러니까 월세를 전세로 원환해서 받은 보증금이나 뭐 그 보증금을, 기존 보증금을 올려받은 그 차액만큼 그 돈으로 더해가지고 또 다른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걸 반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총 8채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게 됐대요. 그래서 8채 매입하는 과정에서 80억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승계한 은행 대출금 채무가 37억이고 승계한 임대차 보증금이 41억이고, 이거를 이제 이 금액을 좋네요. 크게 보는 게 낫지. 이게 갑자기 78억인데 이게 월 평균 이자가 1,5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나봐요.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 최소한 1,500만원 이상의 월세를 받아야지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안 날 텐데. 근데 얘가 아까 그 갭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올려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월세는 줄어들 테고. 그러니까 그 차임으로, 그러니까 월세로 얻는 수익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얘가 돈을 벌려면은 최소한 그 월세 수입이 없으면은 주택 가격이라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가격은 특별히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추가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갭 투자했고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뭐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명의만 그 소유 명의자로 돼 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 게 아닌 거죠. 다 은행 거고 다른 사람 돈인 거예요. 실제로 명의만 직권 거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기망이 뭐냐? 어떻게 속인 거냐? 피고인은 위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차 보증금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는 방식으로 속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계약 끝나면은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심시킨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꿀꺽 해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 K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2억 2천이고 다가구주택 시세가 높으니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금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는 은행 대출금 채무와 임차 보증금이 위 주택의 매입 가격을 초과한 상황이었고, 대출이랑 임차 보증금을 합치면은 이 부동산을 팔아도 충당이 안 되는 깡통 전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선순위 임차 보증금은 말했던 2억 2천이 아니라 4억 8천이었다는 거고, 또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은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럴 능력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 14명의, 언제요? 2016년 3월 7일부터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 한 3년 정도 해서 총 13억을 받아 쳐드셨대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건 이제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에 대한 사기고, 차용금 편취, 또 자기 친구인 피해자에게 보세요. 사기는 원래 주변에 있는 놈이 치는 거예요. 피해자 A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친구라는 거죠. 피고인 A가, 친구가 건물을 매입하는데 1억 투자해라. 그러면은 수익금을 연 20% 계산해서 3개월마다 5%씩 500만원 줄 것이고 원금은 2년을 상환하겠다. 그리고 내가 부동산 많이 갭 투자해서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 담보가치 충분하니까 투자금 다 갚아줄 수 있다. 이렇게 속였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까 보듯이 지가 갖고 있던 건 다 깡통 전세였다는 거예요. 깡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지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억 원을 편취를 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3개가 걸려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걸려있네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D라는 공인중개사한테 40만원, 매달 40만원 명의대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격증 대여받아서 이 부동산 사무실 운영했다. 주 F 사무실에서. 그리고 뭐 또 마찬가지로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40만원 주기로 하고 땡땡 뭐 O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거 계약을 체결할 때 어디 해서 했지? H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른 공인중개사, 자기가 운영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한 건 아닌 걸로 보이네요. 여튼 이걸 보면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뭐 계약 체결하려고 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거 걸려있거든요. 그거랑 실제로 자기가 공인중개사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중개를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물론 대놓고 너 공인중개사 맞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눈치껏 한번 보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징역 5년이 나왔는데 뭐 불리한 정상으로는 뭐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받아서 운영하면서 여러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고, 다수의 피해자들 이게 안 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억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거 오타죠. 판결에 또 오타 있네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 법원이라고 아주 뭐 완벽한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또 오타 있네. 그리고 피해자들은 돈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엄벌해달라고 하고 있을 테고, 근데 유리한 정상으로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그렇대요. 근데 저는 하여간 이 양형 사유로 이거 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건 사실은 뭐 모르겠네요. 반성하면은 뭐 어떻게라도 좀 돈을 갚지는. 그래서 이제 이게 1심이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이 됐는데, 감형 이유를 보면은 원심 부분 A만 항소한 거예요.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파기하고 5년에서 4년 6개월 까준 거죠. 6개월 까줬고, 항소 이후의 요지는 5년은 너무 세다, 양형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보면은 초범으로 이 사건 공모사실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핵심이죠. 6개월을 까준 이유는 이 피해자들이 어쨌든 간에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해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든지, 아니면은 그 은행 쪽에서 이미 경매에 넘겼을 수도 있죠. 이자를 안 주니까, 돈을 안 갚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간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 경매에서 일부를 배당을 받아서 피해를 일부 회복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도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저희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법 규정을 보면은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은 보증금 어디 나와있지? 여기 나와있죠? 8조에 보면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인데, 이 다른 담보물권자라는 거는 보통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 주택에 대출해준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는데, 근저당권은 거의 대부분 임차인들보다 선순위죠. 먼저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그 은행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인데, 이거의 문제는 그 모든 전액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은행의 권리가 너무 침해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해주는 건데, 그 금액이 사실은 현실에 좀 안 맞아요. 이게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느 금액만큼 최우선 변제권 인정할 건지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서울이 5천만원, 그리고 과밀고 억제 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4,300,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2,000, 평택 2,300, 그 밖에 2,000,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 좀 안 맞죠. 이게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거는 이 시행령에 따르면은 최우선 변제권이 광역시니까 뭐 2,300이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한 2,300 정도는 받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부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6개월 까준 거죠. 항소심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 결론을 보면은 이제 얘가 총 14억 정도를 해먹었는데 1심에서 징역 5년 나왔고 여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공인중개사 일반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얘 월급을 따져보면 한 2,3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 6개월 까져서 감형돼서 징역 4년 6월 이거 해보면 한 2,58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뭐 저는 상당히 이게 뭐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세죠. 근데 이건 실제로 월급의 개념은 아니고 이게 그 편취액 대비 그 선고형의 비율이니까 얘도 뭐 피고인도 실제로 그 경매로 그 부동산이 다 날라가면서 실제로 이 13억만큼 전부 다 그 실제 이익을 본 건 아니지만 비율을 따져보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벌써 16분이 다 됐는데 이게 저희 뭐 지금 좀 하다 보니까 길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걸 판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짧게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 그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관련해서 이 전세 사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수법도 구체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거 그 구독 누르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눌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